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미국의 행동에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상선 분야에서 미국 측의 견제 조짐이 보이고 군함 경쟁에서도 대반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려 한다고 우려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협력해도 중국의 화력이 막강에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쟁 상황이 되면 미군이 복무하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중국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유휴 조선소 인수전에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공동 개발 및 생산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전투함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이 한국 방산에 자극받아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오션은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스탈은 1988년 설립돼 호주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호주 지역을 비롯해 미국 엘라베마 현지에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 LCS 등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화 측의 1차 제안에서는 오스탈이 거부를 했는데 호주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화 측은 딜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 정부 간 돈독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승인 및 수주가 유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호주와 K구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호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한화 장갑차 센터를 구축할 정도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선 승인 거부 사유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규제당국 승인 이슈로 몸값 높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한화는 오스탈 인수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특수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미국 등지의 군함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열악한 시설 문제로 군함 제작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MRO 사업과 이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MRO 유지 보수 사업에 연간 139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도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월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미국 법에는 타국에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리는 허용되지만 미국 기반 선박이 미국이나 괌 이외의 조선소에서 전면적인 수리 또는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을 바꾸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154개의 활성 조선소를 포함해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는 델토로 장관의 제안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이를 언급하며 반전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군함 건조 비용이 3배 이상 비싼데 이로 인해 군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는 물량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막강한 조선업을 바탕으로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투입함으로써 독일이나 일본 등을 압도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한때 100여 척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상선 분야에서도 1975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19위로 전체 생산량 대비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상선 44,000척 가운데 미국 선적은 200척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1,000척 이상을 찍어내는 중국과 달리 미국 조선소는 연간 10척 안팎을 건조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시장 경쟁을 중시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던 것이 몰락의 계기였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당시에 조선업체들이 군함 건조로 보조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피해 규모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결과는 손실된 함정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과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무기 군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 등으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줬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 핑칸티에리에 밀린 것입니다. 이들은 최대 10척 건조에 총 55억 달러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해외 경쟁사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미 조선소에서 설계한 최신형 연안 전투함이 잦은 엔진 고장과 선박 균열로 10년 만에 조기 퇴역해 논란이 됐습니다. 14조 원이 투입된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에서도 무기를 운송하는 엘리베이터 11개가 고장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해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어 있는데 잦은 부품 고장으로 수리 시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수 지연 시간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정상적인 공급망에서 부품을 찾을 수 없어 다른 군함에서 부품을 끌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부품을 돌려막고 정비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척당 평균 5일이던 정비 기간은 19일로 늘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 평균 40일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동되는 7곳의 함정 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몰락은 안보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해상전략물자법도 조선업 쇠락을 부추겼습니다. 조선소들이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에 안주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우물 안개구리로 만든 셈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군함은 선종별로 단 한 개의 조선소가 건조하고 업체마다 건조 역량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매년 15척의 대형 함정을 구매합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적자 상태로 최근 10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숙련 노동자를 잃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효율성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델토로 장관은 노동력 문제도 언급했는데 힘든 일을 하려는 조선소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한국이나 일본 조선사들보다 영세한 편입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시설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미 해군은 17개 드라이 독을 개선하는데 4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선소는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안정적인 일감 수급을 보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잘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자 없이 안정적인 일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외국 조선소를 유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현재 300척 미만인데 이를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리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은 현재 370척의 함정이 있고 더욱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원잠을 연평균 12척 건조하는데 중국은 최대 15척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델토르 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조선소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중국 조선업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5개 미국 노동단체들이 공동 청원서를 냈는데 이들은 해양과 물류, 조선 분야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시진핑 정부가 2015년 중국 제조 2025 발표 때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고 자국 철강 업체에게 조선사의 원자재를 싸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철소 가동률은 70%에 불과하다며 선박 건조 및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이 세워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꼼수로 조선업을 키운 것이 아닌 당당하게 경쟁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사의 올 1분기 수주액은 136억 달러로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를 싹쓸이하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체 4개사와 미국을 방문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등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관계자도 연속으로 한국을 찾아왔고 군함 건조 및 MRO 분야에서 긴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수주했던 호위함 또한 3년이나 지체되자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건조 중인 컨스텔레이션급은 모듈식 연안 전투함 LSC의 후속으로 미 해군에서 개발 중인 다중 임무 유도 미사일 프리킷 클래스입니다. 핀칸티에리는 미국 호위함을 더 빨리 제작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접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뢰는 크게 떨어져 있고 적시에 군함을 건조해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조선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군함을 발주해 해군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6개월이면 만들어냅니다. 한국인들은 힘든 출발을 했지만 자력갱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한국의 이러한 정신을 결코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초 민진당의 독립주의자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사이버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을 탈탈 털어 군 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 군대가 든든하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대만을 혼쭐 내주는 김에 한국의 버르장머리도 고쳐놓자는 괴상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중국의 내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생각이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라며 날뛰는 중국인들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정보지 원부대의 신설로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란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국방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국방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나 증가한 1조 6,700억 위안, 즉 319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은 3년 연속 국방 예산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 상당액을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놓고 있고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표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만 통일 때문입니다. 존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4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군의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중국의 야욕은 대만 통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전역을 점령한 뒤 태평양에 진출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죠. 어차피 최종적인 목표가 세계 재패라면 대만을 칠 때 한국도 같이 처리해버리자는 일부 중국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중국군에서 사령관 등 한 자리씩 했었던 이들도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오히려 박살나는 건 중국일지도 모른다고 첨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군대의 전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의 강력함을 설명하기 위해 20세기에 발발했던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총이 전쟁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장비가 등장했죠. 육상에는 전차가 등장했고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이 함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2차 대전 말기에도 1차 대전 수준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총과 칼이 전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 전투기 211기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싸웠었지만 한국군에게는 전투기는 물론 자주포와 전차도 없었죠. 그랬던 한국군이 8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낸 결과를 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춰 한국군은 자주포를 비롯한 포병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위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 60만밖에 안 되는 상비군 전력이지만 그 뒤에는 무려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한반도에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300만의 숙달된 전투 병기들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무기들의 저력을 소개하며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K9은 확실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등 국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다음 세대 자주포 재원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으며 언론들은 한국의 제조 능력을 극찬하기 바빴는데요. 많은 이들이 K9 자주포가 PGH-2000 이후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포의 세계적인 기준점이며 한국의 방산업체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소리치고 사실을 거부하려고 해도 K9은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은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며 아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국토 면적이 불과 10.3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는 중국의 장쑤성과 비슷한 크기죠. 인구 약 5,200만. 바로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바로 위엔 북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을 놀렸는데요. 그런데 2021년 한국은 갑자기 세계 무기 시장 랭킹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31위에서 8위로 미친 듯이 성장하며 단숨에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한국의 자주국방의 발전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 육군, 공군의 관점에서 유럽 전통 강호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만약 한국이 유럽과 붙게 되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육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역 육군은 대략 46만 명이며 예비군은 297만에 이릅니다.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360만의 병력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방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준수한 장비를 자랑하는데요. 탱크 2,600대 이상, 그중 1,700대는 비교적 첨단 무기인 K1, K2입니다. 장갑 수송 차량은 약 3,700대, 그리고 자주포 5,800문, 메인은 자체 개발한 K9입니다. 박격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있죠. 전투기는 약 600기로, 이 중 200기는 신형 F-16이며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이를 유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의 기준은 한국과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역군인 11만, 탱크 222대, 모두 자국 생산의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르클레르이고, 장갑 수송차는 약 5,200대, 각종 대포 250문, 전투기 210대입니다. 영국 육군은 약 8만 명의 국토방위대 약 3만 명, 현역병이 총 11만 명입니다. 탱크 380대 역시 자국 생산한 챌린저입니다. 4,800대의 장갑 수송차와 약 260문의 대포, 121대의 전투기가 있죠. 이탈리아 현역군은 약 9만 2천 명, 구축전차를 포함한 탱크 약 500대, 장갑 수송차 2천여 대, 대포 183문, 전투기 233대, 마지막으로 독일 현역군 6만 2천 명, 탱크 266대로 자국 생산의 레오파르트 2, 장갑 수종차 1760대, 각종 대포 230문, 전투가 158대.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육군 인구나 무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안 된다는 걸. 유일하게 한국에 견줄 수 있는 점은 역시 탱크의 성능이다. 아직까진 한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시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니 말이다. 한국군의 작전 이념은 유럽보다 잔혹하기 그지없는데요. 한국의 완승이죠.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도 한국은 유럽 국가에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즉 약진하는 무기 수출 능력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무기 수출을 시도했지만 처음엔 탄약과 무기 부품에 그쳤었습니다. 성장 또한 더뎠었죠. 2016년까지 방산시장 점유율은 1%였으나 한국의 군사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 탱크 심지어는 함성과 항공기까지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으로 탈바꿈했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8%로 단숨에 성장하며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K9 자주포는 왕관의 진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선 제조 이후 또 다른 역사를 쓴 것이죠. 일단 한국은 NATO에 수출했고 서방 국가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주었죠. 제약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군사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버금가는 강호이자 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며 그들의 무력은 서방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지만 수출에선 한국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주포는 중국의 강적입니다. 몇 차례의 수주 쟁탈전에서 우리의 자주포는 결국 안타깝게도 전부 한국의 K9 자주포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한다는 건 한국 국민들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 무기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FC-31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장사가 안 될 겁니다. FC-31은 재원상 KF-21보다 싸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은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자연스럽게도 더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의 FC-31은 세계 시장에서 KF-21과의 수주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중국 방산 무기의 허점까지 들추며 한국 방산 무기의 위대함을 소개한 이 중국인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이 점을 간과하고 한국을 친다면 중국군은 한반도 땅에 발을 내디든지 몇 시간 만에 무시무시한 한국 방산 무기들이 하늘을 떠다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면 중국군은 며칠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군에 제압당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중국인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한편 한국군의 강력함을 아는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남한을 침략하지 마라. 그곳에서는 모두가 베테랑이다. 거의 모든 한국 남성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대대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한국 남자들에겐 의무인 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장점인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을 덮쳤다고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음식 팔고 있던 남자가 총을 휘두르면서 람보를 하는 모습에 북한군이 놀랄걸? 이런 의무 훈련을 강요받고 싶지 않지만 군에서 복무하며 호신술, 비범하고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것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위험에 대비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훈련과 준비를 거치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이 강력할 수 있고 매우 힘들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략 결국에는 모든 것이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훈련과 준비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간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며 실제 기술은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주기로 했다. 중대한 기술 유출이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최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KF-21을 단독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 청장이 취임하기 전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 중대한 기술 유출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오면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방사청장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KAI는 인리 직원이 가진 USBLH의 수천 건의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자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석종건 청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청 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KAI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최근 UAE 대통령이 방한하자 KF-21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UAE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 즉시 KF-21 보라매를 구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언론은 아랍에미리트 UAE 가세로운 전투기 후보로 KF-21 보라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는 구매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 구매 계획에 따라 기술 이전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2023년 9월 15일 포브스의 보도들 다시 꺼내들며 UAE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기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한국 산업에 대한 300억 달러의 투자가 정당하게 보여주듯이 UAE는 보라매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빚을 상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부다비는 자국 방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KF-21 보라매 전투기 생산에도 분명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 26일 KF-21 수출에 대해서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매체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9일 리야드를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 보좌관이 사우디와 새로운 방위조약 협상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접근했다는 보도에 이은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우디는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를 사지 못하자 중국산 전투기 구입을 고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FC-31 고등훈련기 L-15 거래와 관련해 중국 측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초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다시 미국이나 서방의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F-35 기술을 훔쳐서 만들었다는 FC-31은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를 도입하면 현재 사우디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나 지원기 방공무기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실제로 중국산을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게 압박을 주는 제스처로만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도 F-35를 판매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을 원하면서 나토 표준 전투기를 획득하려면 앞으로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 사우디 국방차관이 한국을 찾아 KF-21 생산시설, 국방과학연구소를 둘러보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KF-21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프로그램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요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국 새로운 전투기 엔진으로 최고 무기 판매국에 합류하려 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박, 미사일, 헬리콥터용 엔진을 자체 생산하지만 아직 첨단 전투기 엔진을 생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에어로스페이스, 프레세니트니 P&W, 릴스로이스 등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며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만이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7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가 지금 한국에 3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엔지니어 수를 600명으로 3배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해외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자체 엔진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군장 비용 제트 엔진 1기를 구입해서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포탄을 주고 이 제트 엔진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모터시치의 AI-222 엔진은 ADD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방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무인기를 만들고 있어 쉽게 엔진을 수출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엔진을 도입해 한국산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인기에서 먼저 엔진을 시험하고 이를 토대로 전투기 엔진 개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이 한화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국산 항공엔진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진행사항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년째 항공엔진 개발을 해오고 있고 완전한 독자 개발은 아니고 미국 프레샌드 휘트니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데 빨라야 2036년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지금 원래 계획인 2030년대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 7년 이상을 단축한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가 한화의 항공기 엔진 개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고 나선 것은 지금 이런 움직임을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공군이 자체 엔진을 탑재한 개량형 KF-21을 궁극적으로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에게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내지 않고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한국 단독으로 블록1 개발을 완료하고 블록2 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국가와 공동 개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9년 전 KF-21의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던 당시 갑자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할 항공용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이 주기로 했지만 미국이 끝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그러고 4년이 지나서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에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했고 지금 다른 유럽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는 향후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한국이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4, 5세대 KF-21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려는 계획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북 정잘 감시 임무에 적합한 국산 대형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2022년 초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작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2년 동안 진 적이 없었던 무인기 사업이 다시금 부활한 데는 중동의 국가에서 대거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는 만큼 이번 무인기 양산으로 인해 우리 군의 고고도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군사용 무인기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대드론 전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중고도 무인기의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것이며 대당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한 12대에서 20대 이상이 양산될 전망인데요. 중고도 무인기 전력이 총 4대로 구성되며 지상 통제 시스템과 대형 안테나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5개의 군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정비 지원 및 엔진 등 예비 부품까지 포함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산 무인기 양산이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중동 국가에서 점점 정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군의 무인기 생산이 빨라졌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예멘 반군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불고 있습니다. 이란도 뒤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상황이며 장거리 무인 감시 전력이 필요해졌기에 한국산 중고도 무인기 양산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작년 말 수리온 헬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통한 감시 전력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전투함까지 공격하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들을 감시할 장거리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정지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고성능 무인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대량 양산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고고도 무인기 전력을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양산은 새로운 항공시장을 개척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본격화되는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글로벌 호크와 리퍼 무인기의 운영 고도에서 중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인기 시장의 강자인 터키가 개발을 시작한 대형 무인기보다 더 높은 운영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판매하지 않은 무인기 시장에 고도 40km에서 운영되는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양산에 들어가는 중고도 무인기의 운용 고도인 13km보다 낮은 9km 정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튀르키예에선 아직 고고도 운영에 적합한 무인기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개발에 작수한 중교도 무인기 개발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야전 배치한 송골매 저고도 무인기의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시작했는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갑자기 마라톤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개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송골매 무인기를 작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운영 고도가 낮고 전투 행동 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실패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과감하게 도전에 뛰어들어 개발을 성공시켰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었는데 전략 무기인 고고도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운영되다 잘못하면 추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송골매의 무인기를 빠르게 전력화하는 데는 성공했고 터키처럼 유도무기 운영이 가능한 바이락타르 급으로 자체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후 한국군은 스스로 무인기 전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고도 10km 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 자재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거리까지 진출하는 대형 무인기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비와 통신 기술과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운영 시 발생되는 결빙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보다 높은 해상도의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를 장착해 북한 지역까지 전천후로 정찰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거기다 재작년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사업에 대한 양산이 힘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활공 타격체를 완성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띄운다는 계획을 세웠고 고고도에서 오랜 시간 북한을 감시할 대형 무인기 전략이 필요해졌는데요.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만 장착했던 중고도 무인기는 휴전선에서 동해와 서해를 이동하며 평양 이남 지역을 모두 감시할 수도 있고 기존의 탐지 재개에 더해 적외선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북한이 발사한 대형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에서 탐지된 표적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과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도 무인기를 원거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으며 조기 경보 재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테요. 한반도의 지형과 날씨 등 특수 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작전 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막강한 적으로 인해 무인기의 성능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터키가 개발한 무인기는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비행 중에 추락했으며 적어도 미사일 방어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전선을 따라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밍 등 전자전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북한으로 인해 얼마든지 공중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 납치할 수도 있기에 이란이 2010년 초 미 CIA가 운영했던 무인기를 재밍시켜 납치했듯이 북한도 이란 못지않은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휴전선 공중에서 잘못하면 북으로 추락하거나 교란으로 인해 넘어갈 수도 있기에 대비잭을 2중 3중으로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개발 중 투입된 레이더 성능을 검증하고 중간에 교체된 신형 엔진 역시 성능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추락을 상정하고 무인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에 비해 중고도 무인기는 다중비행 시스템과 항제밍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 개발에 사우디의 혼적을 잦은 이유가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상호보완 복합 비행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역시 부족한 개발 자금을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사우디와 협력한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매체 CRI 온라인.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증동에서 큰 수주들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중국 러디앤 신원.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의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 경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룡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지대 지유도문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 1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매제 싱이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퉁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중동 수주전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룸 300을 중국산 SR-5 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가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등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몰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KTS-SM의 발사 영상과 휘등 300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데들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운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장비 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5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회,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전 세계의 몇십 위 정도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룡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 180배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방공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천궁이에 의해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천궁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 5자주포와 K9자주포를 비교이면서 PLG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가 있기에 이것이 K9자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묻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포 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기에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9 자준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5는 3분 동안 1문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지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시는 물론 차제 전제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K9 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이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경합에서 연전연 패하자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 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의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핀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호마르케이는 300km급 미사일 29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핀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CTM-290은 에이테크스 ATACMS와 동등한 KTSSMKEI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을 말한다면 미사일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U로 그중 3분의 100일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1을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5km로 늘어난 KTSSM-2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9 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에 외세해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갈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3배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 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줬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D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면 대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 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 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